안녕하세요. 이송미 간세사입니다. 오늘은 제1절 무역거래의 개요에 대해서 다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시작하기 전에 공부 방법에 대해서 한 2가지 정도 주의점만 말씀을 드릴게요. 예습은 하고 싶으시면 하셔도 되는데 권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무역 영어의 내용 자체가 생소하고 어려운 부분이 많아서 수업을 듣고 다시 보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일 거예요. 그래서 복습은 반드시 필요하신데 특히 협약의 경우에는 조문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모든 조문을 수업 시간에 다룰 수 없어서 제가 읽어달라고 하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서 여러 번 이제 읽으시면서 익숙해지시는 게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각 장의 뒷장에 보면 문제풀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공부하신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꼭 다시 풀어주세요. 그러면 이해한 거랑 문제 푸는 거랑 또 다르니까 그러면 좀 더 높은 점수를 달성하시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거고, 또 나중에 문제풀이 시간에는 연필로 하셨던 걸 지우시고 다시 한 번 더 풀어보시면 좀 더 확실히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무역거래의 개요 볼 텐데요. 일단 무역에 일반적으로 많이 아는 무역은 수출, 우리가 물건을 생산해서 다른 나라로 파는 거, 그리고 수입, 다른 나라의 물건을 우리나라로 수입하는 거, 이 정도를 알고 계실 텐데, 이것 말고도 중개무역과 중개무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볼게요. 일단 무역의 종류하고 형태로 나눠놓긴 했지만 실제로 어떤 게 종류다 형태라는 명확한 개념의 차이는 없어요. 그래서 각 무역이 어떤 건지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중개무역은 공인중개사를 생각하시면 되세요. 셀러가 있고 바이어가 있는데 중간에 C라는 당사자가 한 명 더 낀 거예요. 그래서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할 때 실제로 소유권이 넘어가나요? 그렇지 않죠. 중간에서 도와주기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중개무역은 C가 셀러와 바이어 사이에서 역할을 해서 이 매매 계약이 원활히 성사되도록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는 무역을 중개무역이라고 합니다. 여의. 중개무역은 중개무역과 유사한 것처럼 보이지만 차이는 소유권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중개무역에서는 소유권이 셀러가 C한테 주면 C는 셀러 입장에서는 수입자가 되겠죠. C는 물건을 다시 B에게 수출합니다. 그래서 B 입장에서 C는 수출자가 되겠죠. 그래서 C는 수입자가 되기도 하고 수출자가 되기도 하는데 물품의 소유권이 C에게로 이전해서 제3자인 C에게로 이전했다가 다시 B로 가는 거래, 이런 거래를 중개무역이라고 해요. 통과무역은 이런 당사자가 아니고 국가의 개념에서 셀러의 국가가 있고 바이어의 국가가 있는데 제3국이 있어요. 그래서 물건이 제3국을 경유해서 가는 경우, 이런 경우를 통과무역이라고 합니다. 스위치 무역은 물건은 셀러에서 바이어에게로 가지만 대금 지급은 바이어가 셀러에게 하지 않아요. 대금 지급은 제3국을 통해서 하는 경우, 이거를 스위치 무역이라고 합니다. 시험에서 다음 중 중개무역인 것은 아마 이런 건 나오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무역 실무를 이해하시는 데 있어서 이 개념 정도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무역의 형태는 각각의 무역이 어떤 건지 알아야 되는데 지금 한글로 써놨는데 영어가 더 중요하세요. 왜냐하면 시험에서는 다음 중, 다음 보기에서 얘기하는 무역의 형태는 이런 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 각각의 영어로 된 부분은 교재에 있으니까 다시 한번 봐주시고 플랜트 수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랜트 수출은 공장 설비를 다른 나라에 수출하는 걸 의미합니다. 록다운 수출은 우리나라의 자동차 산업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국에서 부품을 다 사다가 예를 들어서 미국의 자동차 업체 공장으로 수출해서 미국에서는 조립만 해서 많이 팔잖아요. 이것처럼 부품을 모아서 다른 나라로 수출해서 현지에선 조립만 해서 파는 형태, 이런 것을 록다운 수출이라고 합니다. 위탁 판매 수출은 셀러가 바이어에게 물건을 주고 바이어가 이 물건을 해당 마켓에서 팔겠죠. 그래서 판매된 분에 대해서만 대금을 지급하는 거를 위탁 판매 수출이라고 합니다.
셀러 입장에서는 이러한 거래는 위탁 판매 수출이에요. 하지만 바이어한테 이러한 거래는 수탁 판매 수입이겠죠. 이 두 개는 같은 거래인데 셀러의 입장이냐 바이어의 입장이냐 이렇게 차이를 두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품 판매 무역은 바이백이라고 해요. 그래서 공장 설비 자체를 수출한 다음에 그 공장에서 생산된 물품을 다시 수입하는 거래를 바이백 거래라고 합니다. OEM은 이미 충분히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예를 들면 이마트는 우유를 생산하지 않아요. 하지만 우유를 생산하는 공장을 찾아서 본인들이 원하는 퀄리티의 우유를 주문을 한 다음에 이마트 상표를 붙일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주문자 상표 부착 수출 방식이라고 해서 OEM이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바터 무역, 마지막으로 바터 무역이 있는데요. 바터는 영어로 물물 거래란 뜻이에요. 그래서 바터 무역에서는 대금의 지급이 수반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서 대표적인 게 바이백하고 구상무역이 있어요. 바이백 무역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품 판매 무역하고 같은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구상무역은 바이백은 제품 간의 연관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저희가 생산 설비를 수출해서 그 설비에서 생산한 걸 수입하는 거기 때문에 연관성이 있지만, 구상무역은 전혀 상관없는 다른 종류의 물품을 수출하고 그 금액 한도 내에서 또 수입할 수 있는 무역을 구상무역이라고 합니다. 네. 그 다음에는 수출입 관리 제도가 나오는데요. 수출입 관리 제도는 시험에서 거의 다뤄지지 않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역 절차 간단하게 보실게요. 무역 절차는 이 순서가 시험에 나오기보다는 이와 관련한 어떤 레터라던가 그런 영어 문제로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영문의 순서를 바르게 하시오 이런 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나중에 이제 문제를 다루면서 다뤄보도록 하고요. 지금은 전체적인 무역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다 같이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이 펜이라고 할게요. 펜을 생산하는 업체예요. 그런데 이 펜을 중국에 팔고 싶어요. 그러면 중국의 시장이 어떤지 시장 조사를 해야겠죠. 시장 조사를 해서 중국에서는 이런 디자인의 펜이 먹힐 것 같아 라고 판단이 되었다면 중국에서 이러한 펜을 취급하는 거래선을 한 3개 정도 발굴을 했어요. 그런데 3개 중에서 대금을 제때제때 주고 신용이 있는 업체를 선택해야 되겠죠. 그래서 신용조회를 합니다. 그랬더니 3개 중에 A라는 애가 제일 신용이 좋아요. 그래서 A한테 거래 제의를 해요. 내가 이런 펜을 만드는 업체인데 우리가 생산하는 펜을 사지 않을래? 근데 A가 다행히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이거 줘봐 라고 해서 좀 더 구체적인 어떤 질문을 하겠죠.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나면 청약이라는 건 바로 뒤에 배울 건데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어떤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청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문이랑 청약은 같은 건데 청약은 셀러의 입장에서 이러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청약이라고 하고요. 바이어의 입장에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주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충분한 커뮤니케이션이 있은 다음에 이 조건으로 물건을 살래? 혹은 이런 물건을 나한테 줘라고 청약이나 주문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제가 청약을 했는데 상대방이 다 좋은데 컬러만 핑크색으로 바꿔줘 라고 했어요. 이런 게 반대 청약이에요. 청약의 내용을 그대로 수락하지 않고 약간의 조건의 변경을 하는 거, 그것을 반대 청약이라고 하고요. 그렇게 해서 합의를 해서 그래 좋아 핑크색 바꿔줄게 라고 하면 계약 체결이 되겠죠. 그래서 수량이 10개예요. 예를 들어서 10개를 생산할 수도 있겠고 재고가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수출할 물품을 확보를 해요. 혹은 내가 생산 공장이 없으면 다른 옆 동네 보니까 또 그쪽에서 원하는 물건을 생산하는 업체가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그쪽에서 구매해서 조달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물건을 보내려고 보니까 중국까지 보내려면 당연히 운송 계약을 체결해야겠죠. 그래서 운송 계약을 체결하고 그리고 운송하는 중에 뭐 물건이 파손될 수도 있고 누가 훔쳐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위험에 대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보험 계약까지 같이 체결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체결을 한 다음에 원하는 날짜에 수출 통관을 했어요. 수출 통관을 하고 나면 이제 배에 실을 텐데요. 배에 실으면 운송 서류라는 걸 줍니다. 운송 서류는 보통 운송인이 주겠죠. 운송인이 운송 계약을 체결한 자한테 운송 서류를 줍니다. 운송 서류로서 내가 당신이 주문한 이런 물건을 실제로 배에 실었어요, 선적했어요, 인도했어요 라는 증거가 되고요. 이런 운송 서류를 바이어한테 주면 바이어는 이 운송 서류를 자기네 그 목적 도착지에 가서 보여주면서 물품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물건을 받고 나면 수출 대금을 보내주겠죠. 이렇게 무역 거래의 절차가 종료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일단 개괄적으로 설명드렸는데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한 번씩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송장의 종류는 한 번 기출이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렵진 않은 부분이니까 한 번씩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무역 계약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무역 계약의 가장 큰 특징은 뭘까요? OT 동영상을 보신 분들은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무역 계약의 가장 큰 특징은 격지자 간의 거래라는 겁니다. 그래서 셀러와 바이어가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직접 물건을 인도할 수가 없고 운송 계약을 통해서 인도할 수밖에 없는 거래입니다. 그래서 가지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였죠? 종속 계약이 수반된다는 겁니다. 종속 계약은 주계약인 셀러와 바이어 간의 매매 계약 이외에 운송이라든지 보험이라든지 결제와 관련해서 이런 매매를 이행하기 위해서, 무역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가적인 계약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중거법에 문제가 있어요. 격지자 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서로의 중거법이 다를 수 있겠죠. 이런 경우에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보통은 그래서 무역 거래에서는 국제협약의 내용을 중거법으로 적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상관습의 중시예요. 아무래도 중거법에 문제가 있고 떨어진 자들 간의 당사자 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상관습을 굉장히 중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지막, 이게 좀 중요한데요. 별표 쳐주세요. 상징적 인도라는 개념이에요. 상징적 인도의 반대말은 뭘까요? 상징의 반대말, 현실 인도죠. 현실 인도라는 건 물건을 제가 직접 건네줘서 받는 거, 이게 현실 인도예요. 상징적 인도는 무역 거래는 격지자 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물건을 직접 셀러가 바이어에게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간에 운송사한테 넘기면 이 운송사가 운동을 해서 바이어한테 줄 수밖에 없는 거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셀러가 바이어한테 물건을 건네주기 전에 운송사에 물건을 인도하고 이에 대한 증빙으로 운송 서류를 받겠죠. 그리고 이 운송 서류를 바이어에게 건네주면 이때 이미 인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서류로 실제 물건을 바이어가 받는 게 아니고 서류를 받음으로써 상징적으로 물품을 인도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상징적 거래고요. 무역 계약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공부할 때는 낙상, 유불이라고 외웠어요. 낙성, 합의, 유상계약, 쌍무계약, 불료식계약. 각각의 뜻을 보시면 어렵진 않아요. 낙성, 합의 계약은 의사만으로 계약이 체결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의사의 합치만으로 낙성, 합의, 충분히 계약이 체결된다. 낙성 합의 계약이고요. 쌍무 계약은 셀러의 가장 큰 의무는 뭐죠? 물품을 인도하는 거. 바이어의 가장 큰 의무는 대금을 지급하는 거겠죠. 서로 쌍방이 의무, 책임이 있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유상계약은 당연히 대금을 지급하는 계약이죠. 무상계약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유상계약이라는 특성이 있고, 분류식 계약. 무역계약은 특별한 양식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약서가 없다고 해도 무역계약의 효력은 발생해요. 구두계약도 서로의 의사의 합치만 있다면 별도의 양식이 없이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역계약의 기본 조건 보실게요. 조건 중에서도 특히 알아두기에 보시면 선내하역 부담 조건이 나오거든요. 이거는 선사하고 하주 간에 적지 않은 비용과 양육하는 비용을 누가 댈 것인가 하는 문제예요. 여기 바다죠. 그래서 화주가 선사한테 물건을 운송해 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의뢰를 하는데, 여기 운송비는 당연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비용은 당연히 운송비에 포함이 되어 있을 텐데, 요 양육비는 어떻게 할까? 여기 도착해서 적재하는 비용은 어떻게 하고, 도착해서 양육비는 누가 부담할 것인가에 대한 조건이 여기 나오는 선내하역 비용 부담 조건인데요. 라이너 텀부터 보실게요. 라이너 텀은 전부 다 적재하는 비용, 양육하는 비용 모두 선사가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사가 부담하면 결국 이거를 무료로 해주지는 않겠죠. 운송 비용에 포함할 텐데 어쨌든 별도로 양육비, 적재비에 대해서 인보이스를 발행하진 않아요. 선사가 부담하는 조건이고, 일반적으로 전기선 운송. 전기선 운송이 뭘까요? 비행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주 월요일 오후 2시에 뜨는 비행기, 매월 월요일 오후 2시에 배가 뜬다라고 하면 그 배에 대해서는 각 화주들이 여러 명의 화주가 있겠죠. 각각의 자기의 화물을 컨테이너에 넣어서 요거를 이 배에다가 이렇게 선적하는 거예요. 이런 컨테이너 운송 같은 경우에는 운송비가 거의 이제 픽업부터 도착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적재하는 비용과 양육하는 비용도 운송 비용에 포함돼서 별도로 청구하진 않습니다. 다음 나머지는 프리 인앤 아웃, 프리 인, 프리 아웃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요거는 선사 입장에서 보시면 돼요. 인앤 아웃이 프리라는 거죠. 그래서 선사 입장에서는 적재하는 비용과 양육하는 비용을 부담하지 않아요. 그럼 누가 부담할까요? 당연히 화주가 부담하겠죠. 다음 프리인은 선사 입장에서 선적하는 비용, 적재하는 비용은 부담하지 않아요. 그러면 선사는 뭐만 부담할까요? 양육하는 비용만 부담하겠죠. 프리아웃은 반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선사는 아웃, 양육하는 비용은 프리, 부담하지 않아요. 그래서 양육하는 비용은 화주가 부담하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조건은 개념 정도만 이해해 주세요. 다음 무역계약의 기타 계약 조항에 대해서 이 부분은 조금 출제가 된 적이 있는 거라서 간단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에스컬레이션 클라우스 먼저 볼게요. 클라우스는 에스컬레이션은 뭐죠? 상승하는 거죠. 그래서 계약을 셀러와 바이어가 어떤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체결 당시보다 실제 인도 시점에 근접해서 그 해당 제품의 물건이 가격이 확 오른 경우에 그만큼을 매매 가격에서 일정 비율로 반영해서 해주겠다라고 하는 계약이 에스컬레이션 클라우스예요. 언노운 클라우스는 운송 쪽에 가면 좀 더 자세히 배울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고 지금은 한번 읽어만 주세요. 그리고 가부적 용인 약관은 결제 쪽에 가면 또 다루게 되거든요. 그때 좀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폴스 메저 클라우즈. 폴스 메저는 약자만 쓸게요. 폴스 메저 클라우즈. 자주 보셨을 거예요. 뭐죠? 불가항력이죠. 그래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으면 매도인과 매수인은
자신의 의무를 이행해야 되는데 불가항력적인 사태, 뭐 전쟁이 일어난다거나 홍수가 난다거나 하는 상황으로 매매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게 됐을 때 그 해당 책임을 면제해주는 그런 조항입니다. 인프리지먼트 클라우즈. 인프리지먼트 클라우즈. 는 특히 OEM을 하는 경우에 많이 사용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아까 이마트 말씀을 드렸는데 이마트에서 우유의 패키지를 이렇게 해달라고 했는데 그 패키지가 다른 우유 회사의 어떤 특허라든지 디자인, 이런 저작권 문제에, 지적재산권 문제에 이슈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방지하고자 매도인은 매수인이 요구한 디자인에 대해서 어떠한 책임이 없다, 그런 지적재산권에 관한 책임이 없다는 것을 계약서에 명기해 두는 것이 바로 이 인프리지먼트 클라우즈입니다. 네, 그 다음에는 품질 조건에 대해서 한번 보실게요. 네, 지금은 무역 계약의 조건들에 대해서 보셨어요. 그래서 뭐 불가항력인 사항이 나왔을 때 책임을 면제해 주는 조항, 그리고 지적재산권에 관한 그런 조항들, 이번에는 품질, 제품의 품질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삼아서 이제 조건으로 명시하게 되는데, 조건 중에서도 좀 많이 사용하는 대략적인 조건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크게 선적 품질 조건과 양육 품질 조건으로 나눌 수 있어요. 영어를 보시면 너무 쉽죠. shipped, 선적, landed, 양육. 네, 그래서 보통 시험에 나올 때는 shipped quality terms보다는 TQ, tail quail이나 랄 terms라는 단어를 더 많이 써요. 선적 품질 조건은 제가 이 그림을 수업을 진행하면서 엄청 많이 그릴 건데, 셀러와 바이어 간에 물품이 가잖아요. 그런데 뭐 공산품의 경우는 크게 차이가 없겠지만 물품의 어떤 특성에 따라서 가는 도중에 제품의 품질이 변화하는 물품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선적 품질 조건은 선적 당시의 품질이 계약서와 일치하면 오케이, 인정해주겠다라고 하는 조건이고요. 양육 품질은 실제로 양육지에서 이때 물품의 품질이 계약에서 일치하면 그때는 인정해주겠다 하는 조건이에요. 선적 품질 조건의 대표적인 조건으로는 FAQ가 있습니다. FAQ는 평균 중등 품질이에요. 당해 연도에 생산된 물품의 중간 정도의 품질이면 인정해주겠다는 조건이고요. 그다음에 양육 품질 조건의 대표적인 조건으로는 GMQ가 있습니다. GMQ는 Good Merchantable Quality. 그래서 판매 적격, 판매하기에 적합한 조건이면 당연히 양육 품질 조건이니까 어디서일까요? 양육 당시에 판매하기에 적합한 품질이면 인정해주겠다는 조건입니다. 그다음에 USQ는 여기에도 속해 있지 않죠. 이거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어떤 품질 조건을 할 것이냐 약정하면 될 거예요. 그 시기는 약정을 하면 되고 내용은 usual, 보통 정도의 품질이면 인정해주겠다는 조건입니다. 네, 품질 조건은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요. 네, 지금까지 무역계약의 조건들에 대해서 보셨고요. 제2절에서는 무역계약의 효력 및 정형화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청약 및 승낙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청약 및 승낙은 CISG에서 좀 더 자세하게 다루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CISG 할 때 자세하게 보시고 이번 시간에는 개념 정도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약은 일정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싶다는 의사표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셀러의 입장에서는 청약이라고 하고 바이어의 입장에서는 오더라는 단어를 사용한다고도 말씀드렸어요. 이러한 청약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확정 청약, 먼저 확정 청약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확정적인 의사표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확정 청약은 변경이나 취소가 불가능해요. 확정 청약이니까요. 네, 시험에는 그리고 확정 청약은 어떤 기간을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어느 기간 안에 승낙을 해야 나의 청약이 유효하다라는 기간을 설정해줘야 되고, 그 교재의 예시를 볼게요. We are pleased to offer you subject to your reply being received here by May 30, 2013. 우리는 당신이
2013년 5월 30일에 그러니까 승낙을 하는 것을 리플라이를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be subject to 뭐뭇을 조건으로죠. 오퍼류 기쁘게 청약을 당신에게 오퍼합니다. 그러니까 청약을 합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런 게 바로 확정 청약이고요. 시험에서는 이러한 예제를 주고 다음 중 청약의 성격이 다른 것은 혹은 뭐 확정 청약인 것은 불확정 청약인 것은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각각의 개념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교재에 있는 예문도 한 번씩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불확정 청약은 확정적이지 않은 거예요. 약간 감이 오시지 않으시나요? 그래서 확정 청약은 변경 취소가 가능하지 않은 반면에 불확정 청약은 상대방이 승낙하기 전에는 동의하기 전에는 변경과 취소가 가능합니다. 조건부 청약은 청약에 일정한 조건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조건부 청약은 확정 청약이 되기도 하고 불확정 청약일 수도 있고 또 조금 이따 보실 청약의 유인일 수도 있습니다. 조건부 청약 중에서도 대표적인 거 한 5가지 정도는 아셔야 되는데요. 무화각 청약, 그대로 확약이 없는 청약이에요. 그래서 청약의 중요한 구체적인 부분이 누락된, 없는 청약을 무확약 청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확약 청약은 사전 통보 없이 변결될 수 있는 청약입니다. 재고 잔류 조건부 청약은 말 그대로 재고가 남아 있으면 그런 조건으로 청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나한테 승낙을 할 때 내가 재고가 있는 경우에만 물건을 판매하겠다라는 거죠. 정권 매매 조건부 청약은 견본 승인 청약이라고도 하는데 on approval. 누구의 어프루벌일까요? 네, 맞아요. 바이어의 어프루벌이에요. 그래서 바이어가 견본을 받아보고 구매 의사가 있으면 대금을 지급하고 그렇지 않으면 반품해도 좋다는 조건을 가진 청약입니다. 반품 허용 조건부 청약은 영어로 보시는 게 좀 정확해요. 오퍼인데 sale or return이래요. 판매하거나 반품. 그러니까 판매하면 사가지고 가고 그렇지 않으면 반품해도 좋다는 반품 허용 조건부 청약이에요. 확인 조건부 청약은 서브컨. 여기서 추가적인 컨퍼메이션이 필요한 거죠. 누구의 컨퍼메이션일까요? 여기의 컨퍼메이션은 셀러의 컨퍼메이션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청약자의 어떤 일정한 내용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하다는 청약을 의미합니다. 반대 청약은 청약을 했는데 상대방이 승낙하지 않고 청약의 일부를 바꿔서 다시 하는 것을 반대 청약이라고 하고요. 반대 청약을 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청약에 대해서는 거절을 한 게 되겠죠. 새로운 청약이 됩니다. 교차 청약은 청약과 승낙이 동시에 일어난 거예요. 이런 경우에 청약의 효력이 있냐, 계약이 성립하게 되냐, 효력이 있냐에 대해서는 각 법률마다 다른데 한국에서는 교차 청약은 계약이 성립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청약의 유인은 청약은 아니지만 청약을 하기 위한 유인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invitation to offer라고 하는데요. 뭐 카탈로그를 준다거나 가격표를 준다거나 이런 것들이 청약이 아닌 청약의 유인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승낙은 청약을 해서 상대방이 승낙을 하면 계약이 체결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승낙은 청약에 대해서 동의를 표시하는 피청약자의 진술 또는 기타의 행위. 꼭 서면으로 할 필요는 없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진술도 되고 기타의 행위도 됩니다. 그러한 의사표시를 의미하고 승낙은 청약의 내용과 일치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가 될까요? 반대 청약이 되겠죠. 승낙의 청약과 내용과 일치하지 않으면 결국 청약에 대한 거절이고 반대 청약이 됩니다. 그래서 승낙의 효력 발생 시기는 크게 교재에서는 3가지가 나와 있는데 2가지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발신주의와 도달주의. 발신주의는 발신하는 시점에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확정 청약은 변경이나 취소가 불가능하죠. 그런데 그 시점이 언제냐? 제가 청약을 요즘은 거의 이메일이나 전화로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극단적인 경우에 우편으로 했어요. 그러면 우체국에서 얘를 붙인 시점, 발신한 시점에 이미 나의 청약은 효력이 발생해서 이 이후에는 변경이나 취소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도달주의를 채택하게 되면 이게 상대방에게, 거래 상대방에게 도달하는 시점까지는 효력을 발생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기간 중에는
변경이나 취소를 할 수 있겠죠. 예, 이게 바로 효력의 이게 바로 이제 그 기준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발신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무역거래 개요에 대해서 살펴보셨고요. 다음에는 3대 협약이라고 말씀드려요. 3대 협약이 뭐뭐 있었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인코텀스, 정형거래 조건에 대한 규칙이에요. 그리고 CISG, 우리나라 상법과 유사하게 매매 계약 전반에 대해서 다루는 규칙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UCP, 결제에 관한 신용장애에 대한 규칙인데 이 중에서 인코텀스를 같이 공부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